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나요? 뭐가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나요? 왜 피해자가 자기 탓을 할까?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여러분도 혹시 트라우마를 겪고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을 비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운영하는 최첨단 종합병원 할리우드 차병원 제공입니다. 제가 페퍼다인 대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동안 만났던 내담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 내담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 분을 꼽자면 박사과정 1년 차에 만났던 내담자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가족관계 안에서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선 안에서 그 내담자의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담자를 편의상 K씨라고 부를게요. K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어린 K를 외도 상대를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K씨가 좀 커서 이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 사건 중심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K씨의 마음을 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은 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이 사건이 K씨 마음에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게 됐고 성인이 된 이후에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심리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K씨는 아버지의 외도의 자리에 자기가 함께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기가 공범이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면 아버지가 가정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얼마나 숨막히게 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죄책감과 두려움은 치료되지 않은 채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K씨가 어른이 된 이후에 대인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트라우마라고 하면 보통 큰 인명피해를 낸 대형 사고나 지진,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전쟁 같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보인 반응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라우마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 목숨을 잃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는 데서 입게 되는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합니다. 안전사고, 교통사고, 강도, 납치, 성폭력 같은 범죄 피해, 그리고 가정폭력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해할 때 갖게 되는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고 싶은데요. 첫 번째, 트라우마란 생명과 신체적인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과 가정이 세상에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K씨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외도나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과 위협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특히 대인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들은 어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놀림을 당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또 장기간 지속이 되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에 대한 오해는 겪지 않아야 할 나쁜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할 평범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내담자 중에 인정받고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고 또 가족들이 본인에게 중요하고 또 인정받아야 할 일들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상담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방관되고 또 방치되는 것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데 상담 중에는 그런 경험 자체를 트라우마로 인정해 드리고 또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들이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책하지 말 것. 제가 상담 현장에서 흔하게 접하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성폭력인데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한 내담자는 친구들이랑 파티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깊은 우울감과 또 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치료를 하면서 그 나쁜 사건을 경험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 간 내 잘못이고 좀 더 강하게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내 탓이고 그런 일을 당해도 될 사람처럼 보인 타겟이 된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다가 정말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상담 중에 가장 큰 과제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엄연히 반성과 자기 비난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반성은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과 자기 비난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 피해자가 자기 탓을 할까?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왜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화를 돌릴까? 제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사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밖에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아서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책을 하면 비난하는 대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책할 때는 뭔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비난을 통해서 느끼는 통제감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허상이라는 거죠. 마음에 정말 큰 충격과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트라우마를 겪고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을 비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신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겪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속에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놀랐니? 라고 해주실 거잖아요. 제 내담자는 그날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날의 자기 자신에게 찾아가서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아프고 무서웠던 거 내가 잘 알아. 라고 인정해주고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상처받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어린 그날의 나에게 찾아가서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지?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말 것. 강도 사건으로 약혼자를 잃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던 내담자가 있어요. 약혼자 장례를 마치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서 직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돼버려서 집중도 잘 하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를 정말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비교였어요. 주변에서 제 내담자와 그 약혼자 부모님을 알게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잘 추스리고 힘을 내서 잘 지내는데 너도 이제 좀 그만 힘들어해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제가 그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잡고 자녀 잃은 슬픔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 주변에서 위로한다고 한다는 게 그만, 부모님도 이제 그만 슬퍼하는데 너도 이제 좀 그만 슬퍼해 라고 한 말이 제 내담자 마음에 정말 큰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러고 있는 자신에게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제 이 사람 부모님도 괜찮은데 내가 정상이 아닌가 보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러나 보다. 본인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지도 교수님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에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트라우마를 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모두 다르고 또 이 반응에도 시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회복한 그룹이 있고 반면에 회복되지 않고 이 증상이 지속된 그룹이 있고요. 또 한동안은 이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증상을 경험한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굉장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면서 그렇게 유지된 그룹, 이렇게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지나온 과거가 다르고요. 갖고 있는 강점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관점도, 그것이 삶에 주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 거기에 걸리는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노력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도 괜찮습니다. 제 내담자는 본인의 경험이 그 약혼자의 부모님과 달라도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치료와 회복의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 것.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나요? 뭐가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저를 힘들게 한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오롯이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이 상황에 오롯이 던져졌다는 그 외로움, 이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그 고통 속에 나 혼자 있는 경험입니다. 그 단절과 고립감이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될까 봐, 마음 약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견디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상담실에 와서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하잖아요.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 속에서 받았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끊임없이 믿어주었던 신뢰, 그래서 얻은 용기가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막 예측이 되고요. 그 예측되는 일이 다 통제되고 또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외롭고 힘들 때 용기를 내어서 나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실 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또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트라우마를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진실되게 함께 있어주는 것. 아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훨씬 더 따뜻하고 나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운영하는 최첨단 종합병원 할리우드 차병원 제공이었습니다.